제오부.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은 도시. 프롤로그. 15세기 중엽의 교토는 일본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천황이 머무는 황궁이 있었고 무로마치 막부가 국정을 운영했으며 금각사와 은각사를 비롯한 아름다운 사찰과 정원이 도시 곳곳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와카를 읊었고 승려들은 선을 수행했으며 장인들은 일본 최고의 공예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갈등은 마침내 교토 한복판에서 거대한 내전으로 폭발합니다. 그 전쟁은 일본 역사상 가장 긴 혼란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바로 온인의 난 1467만 1477입니다. 1. 온인의 난 1467만 1477. 15세기 후반. 무로마치 막부의 권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쇼군의 후계자 문제와 유력 다이묘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1467년 마침내 교토에서 대규모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온인의 난 1467만 1477입니다. 전쟁은 불과 몇 달이면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1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전쟁터가 국경이나 변방이 아니라 일본의 수도 교토였다는 점입니다. 귀족들의 저택은 불탔고 사찰과 신사는 무너졌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교토가 여우와 늑대가 돌아다니는 폐허가 되었다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2. 전국시대 1467만 1615의 시작. 온인의 난은 단순한 내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부의 권위는 크게 약화되었고 각 지방의 다이묘들은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약 150년 동안 이어진 혼란기를 전국시대 1467만 1615라고 합니다. 이 시기 일본은 하나의 나라라기보다 수많은 영주들이 각축을 벌이는 무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일본을 통일할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3. 오다 노부나가 1534만 1582에 등장. 16세기 중반. 전국시대를 바꾼 첫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다 노부나가 1534만 1582입니다. 노부나가는 뛰어난 군사 전략과 과감한 개혁으로 빠르게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1568년 그는 교토에 입성하여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막부를 장악했고 1573년 무로마치 막부 멸망, 1573과 함께 약 240년간 이어진 무로마치 막부는 역사의 막을 내립니다. 노부나가는 전통적인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상업을 장려하고 관문세를 폐지하며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582년 혼노지의 변, 1580 이후로 부하인 아케치 미쓰히데 1528만 1582의 반란을 받아 생을 마감합니다. 흥미롭게도 혼노지는 바로 교토에 있었습니다. 4. 도요토미 히데요시 1537만 1598화 교토의 재건. 노부나가의 뒤를 이은 인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1537만 1598였습니다. 농민 출신으로 알려진 히데요시는 뛰어난 정치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일본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교토를 일본의 상징적인 도시로 되살리는 데도 큰 힘을 기울였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거리를 정비하고 새로운 도로를 만들었으며 도시를 둘러싸는 오도이 1591라는 토성과 해자를 축조해 외부의 침입과 홍수를 막고 도시 경계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황실을 후원하며 교토가 문화와 권위의 중심으로 계속 남도록 했습니다. 니조성 새로운 시대의 상징. 전국시대가 끝나고 권력은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1603년 에도 막부 성립, 1603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 1543만 1616는 교토에 니조성을 축조했습니다. 니조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쇼군이 교토를 방문했을 때 머무는 거처이자
천황과 막부의 관계를 상징하는 정치적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1867년 이곳에서는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 1837만 1913가 대정봉환 1867을 선언하며 정권을 천황에게 반환했습니다. 니조성은 전국시대의 종말과 근대 일본의 시작을 함께 지켜본 역사적 무대입니다. 6. 교토는 왜 살아남았을까? 운인의 난으로 폐허가 되었고 전국시대의 전쟁을 겪었으며 수많은 권력자가 교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토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토가 단순한 정치 도시가 아니라 문화와 종교, 전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천황은 여전히 교토에 머물렀고 사찰과 신사는 시민들의 신앙을 지켰으며 장인들은 전통 기술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은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교토의 진정한 힘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 도시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오부 마무리. 교토는 수없이 불타고 다시 세워진 도시입니다. 운인의 난은 교토를 폐허로 만들었고 전국시대는 일본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교토는 일본 문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대를 연 지도자들은 모두 교토를 정치정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교토는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아 일본 역사의 중심 무대를 지켜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6부 메이지 유신과 천년 수도의 변화에서 대정봉환 1867과 메이지 유신 1868을 중심으로 천년 동안 이어진 수도의 시대가 어떻게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6부 메이지 유신과 천년 수도의 변화 프롤로그 794년 헤이안 천도 794 이후 교토는 약 1074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습니다. 수많은 천황이 이곳에서 즉위했고 국가의 중요한 의식이 거행되었으며 일본의 정치와 문화, 종교와 예술이 이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일본은 개국과 서구 열강의 압력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정권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천년 동안 이어진 수도의 역사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1. 에도 막부 1603만 1867의 흔들림 17세기 초 도쿠가와 이에야스 1543만 1616가 세운 에도 막부는 260여 년 동안 일본을 통치했습니다. 에도 오늘날의 도쿄는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교토는 천황과 황실, 전통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정치의 중심과 정신적 중심이 나뉜 독특한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853년 미국 해군 제독 매슈 페리 1794만 1858가 흑선을 이끌고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서양의 군사력과 산업혁명을 눈앞에서 확인한 일본은 더 이상 쇄국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2. 대정봉환 1867 막부의 권위는 점차 약해졌고 천황에게 정권을 돌려주자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1867년 에도 막부의 마지막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 1837만 1913는 교토의 니조성에서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대정봉환 1867입니다. 이는 막부가 행사하던 통치 권한을 천황에게 반환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봉건 정치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중대한 결정이 천년 수도 교토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토는 마지막까지 일본 정치사의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3. 메이지 유신 1868 대정봉환 이후에도 갈등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부를 지지하는 세력과 새로운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이 충돌하며 보신전쟁 1868만 1869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신정부가 승리했고 1868년 메이지 유신 1868이 시작됩니다.
당시 즉위한 메이지 천황 메이지 천황 1852만 1912은 일본을 근대 국가로 바꾸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신분제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군대를 만들었으며 교육제도와 행정제도를 개혁하고 철도와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일본이 봉건국가에서 근대국가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4. 수도는 왜 도쿄로 옮겨졌을까? 메이지 정부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정치의 중심을 에도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1868년 에도의 이름은 도쿄, 즉 동쪽의 수도로 바뀌었습니다. 1869년 메이지 천황은 도쿄로 거처를 옮겼고 이후 정부 기관도 차례로 이전했습니다. 법률로 수도 이전을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천황과 중앙정부가 도쿄에 자리 잡으면서 도쿄는 사실상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토는 1000년 넘게 이어온 수도의 지위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행정 이전이 아니라 일본 국가체제의 대전환을 상징했습니다. 교토 사람들의 선택. 수도를 잃은 교토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구가 감소했고 경제도 침체되었습니다. 많은 귀족과 관리 상인들이 도쿄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교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토를 문화와 교육, 산업의 도시로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1890년 비와우수로 1890가 완공되어 교토에 풍부한 물과 수력을 공급했습니다. 이를 이용한 일본 최초의 상업용 수력 발전소가 들어섰고 전차가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도시였던 교토는 근대 기술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6. 문화수도로 다시 태어나다. 메이지 시대 이후 교토는 더 이상 정치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일본 문화의 수도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찰과 신사, 전통 공예, 염직과 도자기, 차문화, 가이세키 요리, 전통 축제인 기온 마쓰리. 이러한 문화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1897년에는 교토국립박물관이 개관했고 1897년에는 교토제국대학현 교토대학교 교토대학교도 설립되어 학문과 연구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교토는 과거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문화와 교육을 이끄는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7. 천년 수도가 남긴 유산. 오늘날 교토를 걷다 보면 천황이 머물던 황궁, 무사들이 오가던 거리, 장인들이 일하던 골목,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목조가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토는 시간이 멈춘 도시가 아닙니다. 과거를 지키면서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온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토는 일본인들에게 옛 수도가 아니라 일본의 정신과 전통을 가장 잘 간직한 도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6부 마무리. 메이지 유신은 일본을 근대 국가로 바꾸었고 도쿄는 새로운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의 지위를 잃었다고 해서 교토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토는 정치적 중심에서 문화적 중심으로 역할을 넓히며 일본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천년의 수도라는 시간은 끝났지만 천년 동안 쌓아온 문화와 정신은 지금도 교토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7부 천년의 문화유산을 걷다에서 기요미즈데라, 후시미, 이나리 타이샤, 료안지, 아라시야마, 기온 등 교토를 대표하는 문화유산과 명소를 역사적 배경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